최근 들어 몸이 뭔가 이상하게 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꺼풀과 발목이 조금 붓는 느낌이 들지만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 거겠지 하고 스스로 넘깁니다. 밤에는 잠자리에 들자마자 화장실이 가고 싶어져 한 번, 두 번, 심지어 세네 번씩 일어나게 됩니다. 소변을 볼 때 비누 거품 같은 작은 거품이 떠 있는 것을 보지만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먹는 것도 예전과 다르지 않고 생활 패턴도 크게 변한 게 없는데 늘 피곤하고 허리는 은근히 아프고 기운이 없어서 예전에 즐겁게 하던 일들에도 더 이상 흥미가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아주 초기의 구조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무서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신호를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신장은 아주 특별한 장기입니다. 마치 정교한 필터처럼 밤낮 없이 조용히 일을 하며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해 줍니다. 이 필터가 망가지기 시작해도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열이 나는 것도 아니며 요란하게 경고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기능의 절반 이상이 이미 손상되고 나서야 비로소 몸이 분명한 신호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혈액투석기를 평생 달고 살아야 할 위험 앞에 서서야 병을 발견합니다. 그때가 되면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올바른 도움을 제때 받으면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손상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고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 없이도 신장이 더 잘 기능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관찰된 바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간단하면서도 여러분의 부엌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신장 보호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장기적인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채널을 팔로우하고 구독 버튼을 눌러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신장을 제대로 관리하는 법을 더 깊이 알고 싶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유용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저희가 더 실질적인 지식을 계속 공유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아주 익숙하고 평범해 보이는 한 가지 식품이 올바르게 사용하면 신장 건강에 깊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반대로 잘못 사용하면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해 왔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수많은 고령의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진료실 문을 여는 환자들도 많이 보았고 신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결국 투석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들도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습관이 한 사람의 건강한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꿀도 결국 설탕의 한 종류이니 설탕이라면 당연히 신장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고 실제로 여러 일반적인 권고 사항에서도 언급되곤 합니다. 하지만 본질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단맛이 같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제당과 천연꿀은 모두 단맛이 있지만 몸에 작용하는 방식, 특히 신장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신장을 해치고 있는지 아니면 조용히 보호하고 있는지를 가르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꿀이 정제당과 완전히 다르다고 말해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쉽게 믿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단맛이 나기만 하면 다 똑같고 모두 혈당을 올리며 모두 신장을 더 힘들게 만든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심이 드는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저 역시 30여 년 전 젊은 의사였을 때는 환자들에게 단맛이 나는 모든 음식을 피하라고 조언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오래 일할수록 그리고 인체가 각각의 음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자세히 관찰할수록 저는 현대의학이 꿀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아직 큰 빈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정제당은 사실상 거의 모든 생물학적 가치를 제거한 제품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빈 에너지뿐으로 몸속에 매우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끌어올렸다가 다시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이 과정은 마치 거세게 타오르다 순식간에 꺼져버리는 불길과도 같습니다.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면 신장 속의 작은 혈관들이 자극을 받고 혈관벽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며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에 염증이 시작됩니다. 이런 일이 수년 동안 반복되면 작은 손상들이 쌓여 큰 손상이 되고 환자는 아무런 자각 없이 신장의 여과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천연 꿀은 전혀 다릅니다. 꿀은 단순한 설탕물이 아닙니다. 한 스푼의 순수한 꿀 속에는 수천 번의 벌의 비행과 수많은 꽃에서 모은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꿀에는 180가지가 넘는 효소, 비타민, 살아있는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정제당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꿀이 몸에 들어가면 혈당에 강한 충격을 주지 않고 에너지를 보다 천천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방출합니다. 이는 특히 신장에 매우 중요한데 신장은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장기이며 여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깨끗한 에너지원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의 신장을 수백만 개의 초미세한 그물망으로 이루어진 정수 시스템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그물망 하나하나를 네프론이라고 부르며 매일 혈액이 이곳을 지나가면서 노폐물은 걸러내고 몸에 필요한 물질은 남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 고혈압, 불안정한 혈당 등의 영향으로 활성산소가 네프론에 달라붙게 되는데 이는 마치 필터에 녹이 스는 것과 같습니다. 이 녹이 많아지면 여과 구멍이 막히거나 찢어져 단백질처럼 몸의 중요한 물질들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이유이며 신장 손상의 초기 신호이기도 합니다. 꿀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흡수되면 혈류를 따라 신장으로 이동해 염증 부위에 달라붙고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부지런한 청소부가 신장의 필터에 낀 녹을 조금씩 닦아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동물 실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꿀을 보충한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 신장세포 손상이 현저히 적었고 사구체의 여과 기능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가진 관찰 결과입니다. 꿀이 신장을 돕는 두 번째 메커니즘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신장은 심장 다음으로 에너지 소모가 많은 장기입니다. 밥, 빵, 각종 탄수화물을 먹을 때마다 몸은 복잡한 소화 과정을 거치며 많은 부산물을 만들어내고 이 부산물들은 결국 신장을 통해 걸러지면서
신장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반면 꿀은 이미 벌에 의해 가공된 상태로 주로 흡수가 쉬운 단당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는 신장과 몸의 세포들이 거의 즉시 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며 불필요한 노폐물을 추가로 만들지 않습니다. 안정적이고 깨끗한 에너지가 공급되면 신장 세포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유지되고 여과 능력이 개선되어 부종과 전신 피로감도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 메커니즘은 많은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부분으로 바로 꿀의 자연적인 항균 작용입니다. 고령자에게서 요로 감염은 신장을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세균은 방광에서 신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염증을 일으키고 신장 조직에 흉터를 남길 수 있습니다. 꿀에는 특별한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체내에 들어가면 아주 소량의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양은 인체 세포에는 해를 주지 않지만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그 결과 꿀은 요로 내에서 세균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주어 항생제를 남용하지 않고도 반복적인 감염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세 가지 메커니즘 때문에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천연 꿀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꿀은 단순히 단맛을 내는 식품이 아니라 신장을 위한 하나의 영양치료와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약이나 음식이든 마찬가지로 잘못된 시기, 잘못된 양,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이로움은 해로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꿀의 본질과 그것이 신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으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단계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신장이 진정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꿀이 세포 수준에서 신장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음으로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진짜로 도움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30년이 넘는 임상 경험을 통해 저는 같은 음식이라도 섭취하는 시간과 방법이 조금만 달라져도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사용하면 신장의 친구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가장 먼저 강조하는 시간은 아침 막 잠에서 깨어났고 아직 위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긴 밤을 보내는 동안 몸은 가벼운 탈수 상태에 들어가고 혈액은 더 농축되며 신장은 수시간 동안 계속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쉬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자마자 차가운 물을 한 컵 크게 마시는 습관이 있는데 그것이 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장, 특히 노인의 신장에는 이런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일종의 충격이 됩니다. 작은 혈관들이 수축하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영향을 받아 신장이 억지로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대신 약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작은 숟가락 하나의 꿀을 타서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신다면 신장을 훨씬 부드럽게 깨워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은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꿀은 빠르고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하며 밤새 요로에 쌓인 찌꺼기를 씻어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이 습관을 잠시만 실천해도 아침 소변이 더 맑아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시간은 점심 식사 후 몸이 서서히 피로해지기 시작하는 오후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기 위해 커피나 단 음료를 찾습니다.
하지만 커피는 이뇨작용이 강해 몸의 수분을 빼앗고 신장은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시판 음료에 들어있는 정제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신장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만듭니다. 이 시간대에 커피 대신 묽게 탄 따뜻한 꿀물을 마신다면 몸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달라집니다. 꿀은 혈당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 동시에 신장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을 보충해줍니다. 여기에 신선한 레몬 한 조각을 더하면 레몬 속 구연산이 신장 결석 형성을 억제하고 피로를 유발하는 물질의 분해를 돕습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오후 커피를 끊고 따뜻한 꿀물로 바꾼 뒤 가벼운 부종과 몸이 무거운 느낌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시간은 가장 논란이 많은데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 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전에 무엇이든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될까봐 걱정합니다. 이 걱정에는 근거가 있지만 핵심은 양과 방법에 있습니다. 저는 많은 물을 마시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아주 소량의 꿀만으로도 충분하며 약간의 따뜻한 물에 타거나 꿀을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도 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뇌는 생명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에너지 저장이 고갈되면 뇌는 스트레스 반응을 활성화하고 그로 인해 수면이 얕아지며 소변이 마려운 느낌도 더 쉽게 생깁니다. 잠들기 전 소량의 꿀은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깊은 수면 상태에서는 소변 배출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더 잘 작동해 밤에 화장실에 일어나는 횟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장에게는 이 시간이 휴식과 회복을 위한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시간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좋은 의도로 꿀을 사용했지만 흔한 실수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꿀을 너무 뜨거운 물에 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끓는 물을 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꿀 속의 대부분의 효소와 비타민은 열에 매우 민감합니다. 온도가 60도를 넘으면 이러한 귀중한 성분들이 파괴되고 꿀은 거의 설탕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마시면 신장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대사 부담만 늘어납니다. 두 번째 실수는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꿀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에너지원입니다. 양이 너무 많거나 너무 진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신장은 이를 조절하느라 과부하에 걸리게 됩니다. 특히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하루 한두 작은 숟가락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충분합니다. 절제는 영양치료에서 언제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실수는 순수하지 않은 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중에는 설탕을 먹여 만든 꿀이나 시럽을 섞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유익한 생리활성 성분은 거의 없고 해가 될 수 있는 당분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장기간 사용하면 신장을 보호하기는커녕 신장 결석과 미세혈관 손상의 위험을 오히려 높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꿀을 선택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올바른 꿀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몇 가지 음식과 함께해 효과를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레몬이나 소량의 천연 식초는 소변 환경을 균형 있게 만들어 미네랄 침전을 줄여줍니다. 아주 소량의 계피가루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신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개선해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조합들은 복잡하지 않지만 꾸준히 유지하면 신장에 미치는 누적 효과는 매우 큽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장이 가능한 한 좋은 조건에서 최소한의 부담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꿀이 안전한 선택이 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누가 사용해도 되는지, 그리고 누가 피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습관을 일상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지만 꿀이 아무리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의사로서 저는 반드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점을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누구나 마음대로 꿀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학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무해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작은 한 스푼의 꿀조차도 몸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고 대상이 맞지 않게 사용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임의로 꿀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은 말기 신부전 환자들입니다. 특히 의사로부터 칼륨 섭취 제한을 권고받았거나 정기적으로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천연꿀에는 칼륨이 들어있는데 이는 건강한 사람이나 초기 단계의 신장 질환자에게는 혈압을 조절하고 나트륨 배출을 돕는 좋은 미네랄입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경우에는 몸이 더 이상 소변을 통해 칼륨을 배출하지 못합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면 심장 박동 이상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한 경우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몸에 좋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꿀을 자의적으로 섭취했다가 위중한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들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식단에 어떤 변화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중증 당뇨병 환자들, 특히 혈당이 아직 안정적으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저는 꿀이 정제당과 다르다고 여러 번 강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꿀이 혈당을 올리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혈당 변동이 크거나 고용량의 인슐린을 사용해야 하는 사람에게 꿀을 보충하면 혈당이 갑자기 상승해 신장의 모세혈관을 더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고혈당 상태는 작은 혈관들을 딱딱하고 두껍게 만들어 마치 당에 절여진 것처럼 변하게 하고 그 결과 여과와 물질 교환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 꿀은 혈당이 잘 조절된 이후에만 아주 소량으로 철저한 관리 아래에서만 고려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룹은 성인이 아니라 아주 어린 아이들, 구체적으로는 1살 미만의 영아입니다. 이 부분은 여전히 많은 조부모들이 혼동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천연꿀에는 보툴리눔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의 포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관이 완전히 발달한 성인은 이를 무력화할 수 있지만 영아는 그렇지 못합니다. 1살 미만의 아이가 꿀을 섭취하면 중독 위험이 매우 높고 근육마비, 호흡부전,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좋은 의도에서든 영아에게 꿀을 주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 세 그룹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인에게는 천연꿀을 올바르게 사용할 경우 장기적인 신장 관리에 매우 유용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잘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수년간 직접 지켜본 한 실제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몇 해 전 60을 훌쩍 넘긴 한 남성이 극도로 지친 표정으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얼굴은 어둡게 변해 있었고 눈은 깊이 들어가 있었으며 발목은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를 가장 괴롭힌 것은 통증이 아니라 밤마다 화장실을 계속 가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4~5번씩 깨고 아침이면 너무 피곤해 그저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신장 기능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투석을 준비해야 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제 앞에 앉아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기계에 묶여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을 참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약을 늘리기보다는 아주 작은 생활 습관부터 조정하도록 안내했고 그중 하나가 바로 꿀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묽게 탄 따뜻한 꿀물로 하루를 시작했고 오후에는 인스턴트 커피를 완전히 끊고 따뜻한 꿀물로 바꾸었습니다. 잠자기 전에는 아주 소량만 사용해 은은한 단맛만 느낄 정도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선택지가 많지 않았기에 그는 결심하고 실천했습니다. 변화는 요란하지 않게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약 일주일 후 그는 아침 소변이 덜 탁해지고 거품이 줄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밤에 깨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재진 씨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 있었고 검사 결과 역시 신장 기능 지표가 이전처럼 악화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다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을 되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드문 기적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제대로 이해하고 과학적이면서도 단순한 습관을 꾸준히 지킨 결과입니다. 꿀은 만병통치약이 아니지만 올바른 자리와 올바른 시간에 놓이면 신장을 조용히 돕는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신장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으며 하룻밤 사이에 다시 건강해질 수도 없습니다. 신장 건강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꿀의 본질을 이해하고 올바른 시점에 사용하며 위험한 실수를 피하고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장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길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앞으로의 건강 이야기에서도 계속 함께 해주세요. 신장을 돌보는 일은 현재를 위한 선택이자 미래의 나에게 주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